그녀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작은 산책로. 34살 회사원 김서연 씨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받고 CCTV가 그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출구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책로 숲을 속에서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저녁 7시 42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 47초의 대화. 그 이후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고 단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원된 문자 메시지에는 스토킹 피해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날 밤 산책로 앞까지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는 석 달간 그녀를 지켜본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사흘 후 편의점 CCTV에 흰색 경차가 찍혔습니다. 조수석 창문 너머로 은색 팔찌를 찬 팔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녀가 항상 차고 다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증거는 불완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라졌고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그날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책로에서 사라진 여성과 그날 밤 남겨진 의혹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산책로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10월 1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작은 산책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운동복 차림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34살. 인근 아파트에 혼자 사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약 40분 정도의 짧은 산책. 이웃들이 모두 아는 습관이었죠. 항상 8시 전에는 돌아왔어요. 같은 동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흰색 운동화. 손에 든 건 핸드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그녀를 봤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평소처럼요. 경비원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서연 씨의 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산책로를 수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수색대가 산책로 중간 지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운동화 한 짝, 흰색, 오른쪽. 서연 씨가 신고 나간 것과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신발은 산책로에서 약 3m 떨어진 숲을 속에 있었습니다. 끈은 묶여 있었습니다. 흙이나 손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누가 벗어서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수색대원이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15분 후 신발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산책로 가장자리, 낮은 나뭇가지 사이.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회수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저녁 7시 42분. 수신 전화 한 통.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47초. 전화 받았다는 얘기예요. 수사관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 번호로 역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선불 유심. 등록 정보 없음. 개통 후 사용 기록 단 한 통. 서연 씨에게 건 그 전화뿐이었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산책로 입구의 카메라,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각은 저녁 7시 32분. 그러나 그 이후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출구 쪽 카메라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책로는 입구와 출구가 다른 일방통행 코스였습니다. 입구 카메라는 작동했지만 출구 카메라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주민만 기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후드 쓴 남자가 산책로 근처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요? 못 봤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신고 접수 기록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산책로는 조용했고 사건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산책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녀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언니가 나뭇가지를 헤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김서연 34살 2019년 10월 12일 실종. 그날 저녁 그녀는 누구와 통화했을까요? 2019년 10월 12일 오전 9시 서연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IT 기업. 그녀는 인사팀 대리였습니다. 동료가 기억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랑 똑같았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일정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혼자 식사했습니다.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 자주 오시는 손님이에요.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메뉴 드셨어요. 참치 샌드위치하고 아메리카노. 오후 2시 서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가 옆자리에서 받습니다. 전화 받으시더니 복도로 나가셨어요. 통화 시간은 약 3분.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그날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분. 발신자는 언니였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동생 반응은요? 좋다고 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팀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 CCTV에 그녀가 찍혔습니다. 시각은 오후 5시 37분. 회사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3호선을 탔습니다. 역삼역에서 연신내역까지.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신내역 개찰구 통과 시각 오후 6시 18분. 역에서 아파트까지는 도보로 10분. 편의점 CCTV에 그녀가 찍혔습니다. 오후 6시 25분. 물 한 병과 바나나 한 개를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단골이에요. 맨날 같은 걸 사요. 그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CCTV 오후 6시 32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안에서 약 1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이 복도를 지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 같았어요. 6시 50분쯤이요. 저녁 7시 30분. 경비원이 그녀를 봤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산책 가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이상한 점을 기억했습니다. 평소엔 이어폰을 꼭 했어요. 그날은 안 하고 있었어요. 확실해요?
네,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핸드폰만 들고 나갔어요. 저녁 7시 32분. 산책로 입구 CCTV. 서연 씨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속도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저녁 7시 42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통화 시간 47초. 수사팀이 그 시각의 기지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의 핸드폰 신호는 산책로 중간 지점에서 잡혔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신호는 계속 잡혔습니다. 저녁 8시 12분까지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출근부터 실종까지 모든 시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의, 점심, 전화 한 통, 퇴근, 귀가, 산책.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후 2시 4분의 전화. 언니와의 통화 직후 동료가 느낀 미묘한 변화. 표정이 어땠는데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동료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언니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주말 약속 얘기만 하셨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서연 씨의 책상을 조사했습니다. 서랍 안, 업무 서류, 볼펜, 포스트잇.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숫자 하나.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메모를 건넸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번이에요. 개통된 적 없는 번호예요. 통신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왜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적어뒀을까요? 경찰은 서연 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동료, 이웃. 누구와 자주 연락했는지, 누가 그녀의 일상을 알고 있었는지. 가장 먼저 만난 건 직장 상사였습니다. 인사팀 팀장 이준혁 씨, 39살 결혼한 남성이었습니다. 서연 대리는 성실했어요.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근에 다툰 적 있으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업무상으로도 개인적으로도요. 준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님이랑 서연 씨 한 달 전에 말다툼했어요. 무슨 일로요? 잘 모르겠어요.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사가 다시 준혁 씨를 불렀습니다. 말다툼 있었다던데요. 준혁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거요. 업무 관련이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신입 채용건이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만하라는 말은 들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팀장님이요. 준혁 씨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는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은 일산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실종된 은평구와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녁엔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내하고 저녁 먹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실종 전날 밤 11시 40분, 준혁 씨가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3분. 무슨 얘기 하셨어요? 업무 얘기였어요. 다음 주 일정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에요? 급한 일이었어요. 서연 씨의 통화 내역을 더 살펴봤습니다. 최근 석 달간 준혁 씨와의 통화가 17차례. 대부분 업무 시간 외였습니다. 저녁 9시, 밤 10시, 주말 오후. 업무 통화치곤 많은데요. 형사가 메모를 넘겼습니다. 준혁 씨가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프로젝트가 바빴어요. 그래서 자주 연락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서연 씨한테 관심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 직원도 기억했습니다. 그 두 분 자주 오셨어요. 같이요. 언제쯤이요? 한두 달 전부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대화 나누는 거 들으셨어요? 업무 얘기 같았어요. 근데 분위기는 조금 친한 느낌? 준혁 씨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분이 최근에 달라진 점 있었나요? 아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요? 석 달 전쯤부터요.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실종 당일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회사 퇴근 기록, 아내의 증언, 집 근처 편의점 영수증, 시간대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방향을 탐색했습니다. 서연 씨의 SNS 계정을 분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팔로워는 120명, 대부분 회사 동료와 대학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디 JSHADOW92, 프로필 사진 없음, 게시물도 없음, 팔로워도 없음. 그 계정이 서연 씨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최근 석 달간 그녀가 올린 모든 게시물에요.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이 계정 추적 가능해요? 이메일 주소가 임시 메일이에요. 추적 어렵습니다. 가입 날짜는요? 올해 7월 23일이요. 서연 씨의 첫 게시물에 이 계정이 반응한 날도 7월 23일이었습니다. 계정을 만들자마자 그녀를 팔로우한 것입니다. 형사가 서연 씨의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디 아세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봐요. 동생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회사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JSHADOW92.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계정은 주로 밤에 활동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접속 위치는 서울 은평구. 서연 씨가 살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 근처에 살고 있어요. 수사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기지국 반경은 약 500m. 서연 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원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접속 시각은 10월 11일 밤 11시 53분. 서연 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계정은 다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제이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1992년생. 해당자는 5명이었습니다. 한 명씩 만나 확인했습니다. 4명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명. 장민재, 33살 남성. 그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갔어요. 한 달 전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입신고는요? 안 했어요. 그냥 이사 간 거예요. 새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됐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장민재는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과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년 전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경고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장민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요. 수배 전단이 돌았습니다. 장민재의 얼굴 사진. 이 사람 본 적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제보는 없었습니다. 후드 쓴 남자를 봤다던 주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민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굴을 못 봐서요. 장민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사팀은 서연 씨의 핸드폰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8개 복원됐습니다. 감식관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모두 실종 일주일 전에 삭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10월 5일 밤 10시 12분 발신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 오늘 산책로에서 봤어요. 혼자 걷는 모습 예뻤어요. 두 번째 메시지 10월 6일 밤 11시 4분 같은 번호 매일 같은 시간이네요. 저도 그 시간이 좋아요. 세 번째 메시지 10월 8일 밤 10시 30분 왜 답장 안 하세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형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10월 9일 밤 11시 50분 언니한테 말했죠. 하지만 경찰은 못 막아요. 서연 씨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동생이 스토킹 당한다고 했나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 전쯤 전화 왔어요. 무서운 문자 받는다고요. 왜 처음부터 말 안 하셨어요? 언니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신고하지 말래요.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왜 곤란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넘기고 싶다고만 했어요. 복원된 메시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10월 10일 밤 10시 20분 팀장님한테도 말했죠. 소용없어요. 형사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팀장 이준혁? 서연 씨는 그에게도 이 문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준혁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 대리가 스토킹 얘기한 적 있죠. 준혁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네. 있었어요. 왜 처음부터 말 안 하셨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스토킹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서연 대리가 그러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준혁 씨가 손등을 훑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서연 대리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복원 메시지 10월 11일 밤 11시 43분 내일 만나요. 꼭이요. 서연 씨가 실종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선불 유심. 한 달 전 편의점에서 구매. 결제는 현금. CCTV 확인 결과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번호는 10월 12일 저녁 7시 42분에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책로에서 받았던 그 통화. 47초간 이어진 대화. 통화 직후 이 번호는 영구 정지됐습니다. 유심을 파기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통화 당시 발신 위치는 은평구일대, 정확히는 서연 씨의 산책로 반경 300m 이내였습니다. 범인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사관이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준혁 팀장의 알리바이를 재검토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6시 퇴근. 회사 지하 주차장 CCTV에 그의 차량이 찍혔습니다. 시각은 오후 6시 5분. 고속도로 통행료 기록. 성산대교 통과 오후 6시 23분. 자유로 진입 오후 6시 37분. 일산 톨게이트 통과 오후 6시 52분. 집 근처 편의점 영수증 오후 7시 15분. 맥주 2캔 구매.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차량 내비 기록이요. 감식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6시 40분에 경로 이탈 기록이 있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자유로에서 빠져나왔어요. 통일로 방향으로요. 통일로는 은평구를 지나는 도로였습니다. 준혁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퇴근길에 어디 들른 데 있으세요? 없어요. 바로 집에 갔습니다. 자유로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데요. 준혁 씨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길이 막혀서 우회했어요. 통일로로요? 네,
그쪽이 빠를 것 같아서요. 교통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40분, 자유로는 정체가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오히려 원활했습니다. 정체가 없었는데요. 형사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준혁 씨가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그랬나요?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통일로로 가면 어디 나오죠? 은평구요. 불광동, 응암동 쪽으로요. 수사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연 씨의 아파트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주유소 CCTV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통일로 구간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45분, 불광동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 차량 한 대, 준혁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서연 씨의 산책로까지는 차로 7분 거리였습니다. 그날 은평구에 들르셨죠?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볼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 대리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셨어요?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 스토킹 건? 그래서요? 직접 얘기하고 싶었어요. 신고하자고 설득하려고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산책로 입구에서요. 동생이 산책 나온다고 해서요. 서연 대리가 먼저 연락했나요?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오후 5시쯤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14분. 준혁 씨가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12초. 그래서 만났어요? 준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만났어요. 산책로 앞까지 갔는데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왜요? 서연 대리가 이미 들어간 것 같아서요.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몇 시까지 기다리셨어요? 30분쯤요. 7시 40분까지.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녁 7시 42분. 서연 씨가 산책로에서 받은 그 전화. 준혁 씨는 바로 그 시각에 산책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전화, 팀장님이 거신 거 아닌가요?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번호로 걸었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39분, 7시 41분. 준혁 씨가 서연 씨에게 전화를 2번 걸었습니다. 둘 다 수신 기록만 있고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7시 42분에 걸려온 그 전화는 누구였을까요? 수사팀은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 일대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총 11건의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2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7년 9월 28살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장소는 북한산 둘레길.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신고했지만 열흘 뒤 본인이 직접 연락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왔어요. 그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2018년 6월 31살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역시 같은 지역, 저녁 조깅 중이었습니다. 사흘 뒤 발견됐습니다. 인근 산속 의식을 잃은 채로요.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형사가 2사건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저녁 시간대, 모두 혼자 걸을 때,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2 피해자 모두 실종 전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2017년 피해자의 신고 기록.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신고 접수 날짜는 실종 이틀 전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발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 피해자도 비슷한 신고를 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같은 사람이 보여요. 신고 날짜는 실종 나흘 전. 경찰은 해당 지역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2 피해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2017년 피해자. 그때 일 기억하세요?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근데 제가 오버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제가 혼자 나간 거였으니까요. 스토킹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2018년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산에서 넘어졌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 전에 누군가 따라온다고 신고하셨는데요.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넘어진 위치가 어디였나요? 산책로에서 좀 벗어난 곳이었어요.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잘 기억 안 나요. 정신이 혼미했어요. 담당 의사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뇌진탕이었죠.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가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응급실 사진을 보던 형사가 멈췄습니다. 이건 뭐예요? 피해자의 손목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멍이요. 잡힌 자국 같은데요. 형사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상처 확인하셨어요? 네, 당시엔 넘어지면서 생긴 거라고 봤습니다. 다른 가능성은요? 의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았을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손목 상처 기억하세요? 아, 네. 그냥 부딪혀서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 잡은 건 아니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날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수사팀은 또 다른 기록을 찾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목격된 수상한 인물 신고. 2017년 8월. 산책로에 계속 서 있는 남자가 있어요. 2017년 12월. 조깅하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2018년 4월. 차 안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남자가 있어요. 모두 구체적인 인상착의는 없었습니다. 후드, 모자, 마스크. 얼굴을 가린 남성이었습니다. 형사가 신고 날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격 신고는 항상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6시에서 8시 사이. 장소는 모두 북한산 자락의 산책로 일대. 피해자는 모두 20대에서 30대 여성. 혼자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격 신고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9월 실종 사건 -8월 마지막 주 목격 신고. 2018년 6월 실종 사건 -5월 셋째 주 목격 신고. 2019년 10월 서연씨 실종 -9월 넷째 주 목격 신고.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수사관이 타임라인을 벽에 붙였습니다. 장민재의 과거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가 은평구에 이사 온 시기는 2017년 7월. 첫 번째 목격 신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그의 직장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자.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저녁 시간대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장민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산책로에서 본 적 있나요? 몇몇이 기억했습니다. 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자주 혼자 걸어 다녔어요. 항상 저녁 때요. 장민재의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법원 영장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게시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장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산책로 풍경, 저녁 하늘, 나무 사이로 보이는 길, 그리고 뒷모습 사진 몇 장. 운동복 입은 여성의 뒷모습, 걷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명확했습니다. 모두 그 산책로였습니다. 사진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촬영 날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찾아야 해요.
수사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운동복 색깔, 체형, 머리 모양. 단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작년에 실종됐던 분 아니에요? 사진 속 검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촬영 날짜는 2018년 5월 27일.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회색 운동복 입은 여성. 촬영 날짜 2017년 8월 30일. 역시 실종 사건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검은 운동복, 흰 운동화. 촬영 날짜 2019년 10월 2일. 형사가 서연 씨의 실종 당일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운동복, 같은 신발, 같은 머리 스타일. 이거 서연 씨예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민재는 그녀를 열흘 전부터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그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장민재 33살, 키 175cm, 마른 체형.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범인이 장민재라면 왜 증거를 남겼을까요?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를 도운 걸까요? 수사 넉 달째.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민재 봤어요. 인천 부평구에서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보자가 가리킨 곳은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3층 구석방.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 누가 써요?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뭔데요? 김성호요. 신분증 확인했어요. 경찰이 영장을 받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핸드폰 한 대가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끼워 켰습니다. 통화 기록은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첩에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책로 입구. 저녁 무렵 찍힌 풍경이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2019년 10월 12일. 이거 그날이에요. 형사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성호, 언제 나갔어요? 어제 아침이요. 짐 다 싸서 나갔어요. 어디 간다고 했나요? 아무 말 없었어요. 월세 남은 거 돌려달라고만 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 배낭 하나를 맨 남성이 나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장민재였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CCTV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구매네요. 날짜는 사흘 전. 구매 품목 테이프, 비닐장갑, 밧줄. 이거 뭐에 쓰려고 산 걸까요? 수사관이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노트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10월 5일 저녁 7시 30분. 산책로. 혼자. 10월 8일 저녁 7시 32분. 같은 자리. 혼자. 10월 12일 저녁 7시 30분. 오늘도 나올 거예요. 서연 씨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왔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짜는 10월 12일. 시각은 저녁 7시 40분. 장민재는 누군가 더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산책로 앞에서 다른 사람 보셨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 안에서 30분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요? 어두웠어요. 잘 안 보였습니다.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당신 얘기 나와요. 준혁 씨의 시선이 글씨 위에 멈췄습니다. 이게 뭔데요? 장민재가 쓴 거예요. 당신을 봤대요.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준혁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수사팀은 당일 산책로 주변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주차 가능한 곳은 3군데였습니다. CCTV가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차량 6대가 포착됐습니다. 준혁 씨의 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흰색 경차, 번호판이 흙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 20분에 들어왔습니다. 8시 10분에 나갔습니다.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렌터카였습니다. 대여자는 가명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위조였습니다. 이 차 안에 장민재가 있었을 거예요. 형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문으로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책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 9명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1명이 기억했습니다. 흰색 차 봤어요. 차 안에 사람 있었어요. 몇 명이요? 1명이요. 운전석에요. 얼굴 봤어요? 아니요, 모자 쓰고 있었어요. 다른 목격자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차가 계속 거기 있었어요. 1시간 넘게요. 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산책로 내부 목격자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50분쯤 산책로를 지나간 남성이었습니다. 그때 여자분 1명 봤어요. 어떤 여자요? 검은 운동복 입은 분이요. 전화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디쯤에서요? 중간 지점이요. 벤치 옆에서요. 그 위치는 서연 씨의 핸드폰이 발견된 곳에서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통화 내용 들으셨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목소리 톤이 좀 높았어요. 화난 것 같았나요? 아니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산책로 출구 쪽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8시쯤 차 소리 들었어요. 어떤 차요? 잘 모르겠어요. 급하게 출발하는 소리였어요. 출구 쪽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주변 주택 3곳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흰색 경차가 포착됐습니다. 시각은 저녁 8시 9분.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차 안을 확대했습니다. 운전석에 1명, 조수석에도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질이 흐려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과수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팔 실루엣이 보여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사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민재는 서연 씨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이준혁 팀장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8시 17분.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30초. 수신자는 회사 후배였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후배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팀장님이 좀 급하게 물어보셨어요. 뭐요? 서연 씨 연락처 아냐고요. 전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저도 개인 연락처는 몰랐거든요. 준혁 씨는 왜 그 시각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서연 씨 연락처를 물어본 걸까요? 그는 이미 그녀의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요. 준혁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8시 17분에 후배한테 전화하셨죠. 네, 서연 대리 연락이 안 돼서요. 이미 번호 알고 계셨잖아요. 준혁 씨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지만
진실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장민재는 사라졌고 준혁 씨의 증언은 흔들렸습니다. 서연 씨의 흔적은 그날 밤 8시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퍼즐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책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 6개월째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산책로 근처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 한 명이 왔어요. 언제요? 10시 반쯤이요. 물 2병 사갔어요. 얼굴 봤어요?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근데 손에 흙 묻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10시 34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에 물을 놓았습니다. 손등에 검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체형, 걸음걸이. 장민재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편의점 밖 CCTV를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에 흰색 경차가 서 있었습니다. 남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창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누군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여성의 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창문이 닫혔습니다. 저거 서연 씨 아니에요? 수사관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팔에 팔찌가 보였습니다. 은색 체인 팔찌. 서연 씨의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팔찌했나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차고 다녔어요. 제가 선물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럼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편의점을 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이었습니다. 그 이후 흔적은 끊어졌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산, 저수지, 폐건물. 한 달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팀장의 계좌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실종 사흘 후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용도가 뭐였어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준혁 씨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빚 갚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친구요. 친구에게 확인했습니다. 돈 받으신 적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셨네요. 형사가 기록을 펼쳤습니다. 준혁 씨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준혁 씨의 집과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미세한 섬유가 검출됐습니다. 서연 씨의 운동복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서연 대리 태운 적 없어요. 섬유가 나왔는데요. 우연일 거예요.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나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트렁크 안쪽 모서리. 일반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8시 이후 그의 핸드폰은 일산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알리바이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통신 전문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이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GPS 신호가 완전히 정지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껐다 켠 것 같아요. 아니면 비행기 모드였거나요.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 끄셨어요? 아니요. 기록엔 그렇게 나와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요? 충전 안 했나 봐요. 핸드폰 배터리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기준 배터리는 78%였습니다. 꺼질 정도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준혁 씨가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장민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1년 후 익명의 편지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우체국 소인은 강원도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막았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민재의 글씨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발송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장민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책로 입구에 작은 추모 화환이 놓였습니다. 서연이를 기억합니다. 언니가 매주 그곳을 찾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살핍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봐요. 이준혁 팀장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장민재의 수배 전단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는 끊어졌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서류철은 보관함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가끔 그 파일을 꺼냅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산책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누군가 혼자 운동복 입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가로등도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어둠은 남아 있습니다. 출구 쪽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입구 카메라도 켜져 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연 씨의 핸드폰에 남은 마지막 통화. 47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누가 전화를 걸었고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녀는 왜 대답했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편의점 영상 속 팔. 창밖으로 내민 그 손. 살아있다는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몸짓이었을까요? 500만 원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준혁 씨는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장민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산책로 어둠 속에서 서연 씨는 무엇을 봤을까요?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로요. 2019년 10월 12일 이후 김서연 씨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장민재는 전국에 수배됐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팀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47초의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편의점 CCTV에 찍힌 그 팔은 정말 서연 씨였을까요? 500만 원은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산책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 어둠 속에 남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날 밤 산책로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